원장님 혹시 골절 당하신 적 있으세요?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한 번도? 이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어렸을 때 스포츠를 많이 안 하셨고 축구 이런 거 안 하셨군요. 많이 했는데 목소리 있잖아요. 예. 소리 내면 네. 마디가 굵어진다.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가능은 한 것 같아요. 정형외과에서는 이제 탈출증 진료 과목에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신경외과를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척추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신경외과는 신경, 그러니까 뇌를 주로 전문으로 보고 척추까지, 그러니까 뇌에서 척추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고. 그런 걸 중추신경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머리랑 중추. 저희끼리 있으니까 네. 지금 좀 편하게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요, 저희 조촐하게 저희끼리만 저희끼리 수다.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카메라 보시고 네.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에서 아사니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김태혁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좀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네. 어떤 질환이나 어떤 부위가 아프셔가지고 오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추워지면 젊은 분들보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관절, 그죠? 뭐 무릎이나 발목 이런 데 염자가 생겨서 오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뼈가 약하신 분들은 골절이 돼서 많이 방문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 이렇게 관절이나 이렇게 통증이 많으셔가지고 오면 그런 분들 대부분 어떤 치료를 좀 많이 요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뭐 급성기의 통증이 극심해서 하시는 분들은 응급실로 많이 가셔서 그쪽에서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치료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의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보통은 뭐 기본적인 약물 치료, 그다음에 뭐 물리 치료, 필요하다면 뭐 주사 치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병행하면서. 그 체외 충격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맞으면 네. 되게 뭐 금방 낫는다더라. 네. 그 어떤 원리라든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충격파라는 게 이렇게 충격파, 파동을 줘서 아픈 부위에 이렇게 도달해서 저 안쪽에 깊이 있는 세포들을 이렇게 딱딱딱 때려주는 치료. 그 원리가 우리가 뭔가 다치거나 아니면 많이 써서 생기는 염증 반응들, 그런 것들은 세포, 저 안쪽 깊이에 있는 세포들이 염증이 생기면서 세포가 부종이 생기고 벽이 되게 약해져요. 부푸니까 아무래도 벽이 튼튼하지가 않고 약해지는데, 충격파라는 파동을 줘서 이게 다다닥 때리면 저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그 세포를 이렇게 떨리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정상세포는 벽이 튼튼하니까 이렇게 때려줘도 안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 아프지 않은 부위를 쳐보면 아무 느낌이 안 나고 그냥 소리만 나는데, 이렇게 아픈 부위를 때려주면 되게 아픈 극심한 통증이 생기죠. 그게 그 세포가 맞고 터져요. 터질 때 통증이 생기는 거고, 세포가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세포를 좀 재생하는 물질, 통증을 느끼게 하는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걔네들이 정상세포를 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정상세포들로 이제 재생을 시키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좋아지죠. 한번 치료하고 다음 날까지 더 아프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사인일 수도 있죠. 아, 계속 통증이 유지되는 게 몸이 그렇죠. 회복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세포가 그만큼 많이 터진 거고, 하루 이틀 지나면 통증이 훅 좋아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원해서 치료했는데 더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 설명을 드리고, 다시 또 치료하면 그런 통증이 많이 줄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믿고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을 보면 충분히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달리기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오랜만에 네. 엄청 많이 달려가지고 되게 뻐근한데 이거를 계속 아파지고.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좀 풀어지고. 조금 풀어지고. 네, 그렇죠.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인공관절 이런 걸 좀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인공관절이란 거는 그런 마모된 물렁뼈를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쇠로 된 인공관절을 이렇게 덮어주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새로운 관절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보통은 고관절 인공관절은 우리가 보통 골절되면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골절 이제 인공관절이란 거는 이제 관절 움직이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부위인데, 그 뼈 끝을 싸고 있는 물렁뼈라는 게 있어요. 그 물렁뼈가 마모되는 거예요. 물렁뼈가 우리 닭 먹다 보면 이게 다리 끝에 싸고 있는 그쵸. 물렁뼈인데,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게 그죠. 그거에 벗겨보면 뼈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그 뼈 끝에 신경말달들이 많이 있어서 통증이, 이 물렁뼈가 벗겨지면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쳤건 많이 썼건 그 물렁뼈가 약해지고 달아 없어지면 뼈끼리 이렇게 맷돌처럼 갈리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체중을 싣고 이렇게 걸어 다닐 때 통증이 극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죠. 관절이 다 마모돼서 물렁뼈가 없어진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활동하실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필요할까요? 보통 무릎으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인공관절 하고 나서 요즘에는 빨리 걷게 하는 게 추세예요. 인공관절이 잘 못 걷던 분을 잘 걷게 만들려고 하는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걷게 하자. 보통은 한 3, 4일 정도 후부터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가 지나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잘 걷고 통증도 많이 완화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수술하시고 나서 이렇게 뭐 내원하셔가지고 네네. 통증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시나요? 보통은 수술 이후에 퇴원하고 나서 뭐 재활병원을 가서 재활을 한다거나 하시는데 대부분은 수술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통증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인공관절이니까 수술할 때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박리되고 그래서 유착, 그러니까 굳어버려요. 그래서 관절 운동을 열심히 구부리고 펴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다 충분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라서 요즘은 퇴원할 때 어떻게 관리하고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딱히 병원에 내원해서 뭘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요. 할 수 있다면 뭐 가까운 의원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관절을 운동을 좀 도와주는 기계로 도와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도수치료라는 걸로 관절 운동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하러들 많이 오시죠.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네. 사우나에 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온탕에 들어가시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냉탕에 들어가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근육이나 이런 거 할 때 냉찜질 하거나 그쵸.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런 거에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인공관절 수술 시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보통은 한 두 달 정도, 두세 달까지는 조직이 회복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막 수술 과정을 혹시 뭐 보신 적은 없으시지만 굉장히 박리도 크게 하고 안쪽에 이제 조직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박리하고 뼈를 잘라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수술이죠. 근데 이게 회복될 때 염증 반응들도 많이 생겨서 부종도 많이 생기고 벌겋게 되고 이게 보통 한 두세 달까지 가거든요. 뭔가 조직이 부어있고 열감 있고 할 때는 온찜질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만졌을 때 그 열감이 느껴지는 거면 그래서 그런 염증 반응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냉찜질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조직이 안정화되면 그때부터는 따뜻한 찜질 해서 그쪽으로 한 혈류도 많이 공급시켜서 조직을 좀 부드럽게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뭐 한두 달 정도까지는 시원한 찜질을 해서 조직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좋고 한 3개월 이후에는 또 따뜻하게 해서 관절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보통 3개월 지나면 어느 정도 관절 운동은 다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따뜻한 물에 들어가든 뭐 찬물에 들어가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약간 그 궁금하면 일단은 병원에 전화해서 좀 그렇죠. 이런 상태인데 네. 따뜻한 찜질이 맞나요? 네. 냉찜질이 맞나요? 물어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네. 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한쪽을 수술하고 또 몇 달 뒤에 다시 이걸 또 수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네. 오신 김에 입원하신 김에 양쪽 다 다 같이 하자. 뭐 하시는 건 하실 수 있는 환자들도 계실 텐데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좀 결정을 하나요? 순서를? 환자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한쪽이 많이 아픈 경우에는 뭐 아픈 쪽만 하겠죠. 근데 반대쪽이 아프지 않고 사진은 다 망가졌지만 아프지 않으면 굳이 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환자분의 의사가 결정할 때는 의사가 이제 이걸 보고 결정할 때는 환자분의 상태가 되게 중요하겠죠. 나이도 되게 중요한 팩터고요. 보통은 고령에서 65세 이상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뼈를 잘라내고 하는 수술이라서 피가 굉장히 많이 나는 수술이에요. 네, 요즘에 뭐 로봇으로 하기도 하고 해서 피 출혈을 조금 줄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스물스물 뼈를 잘라냈을 때 나는 출혈이 무시 못할 정도의 이제 출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한쪽을 하고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서 반대쪽을 하는 게 잘 쓰려고 한 건데 혹시 하다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안전하게 어느 정도 몸속에 피가 좀 회복되고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수치를 보고 몸속에 피가 좀 회복되고 나면 보통 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워낙 고령화되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정정하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쪽 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쪽 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보통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쪽 하고 아까 3개월 정도 회복 기간을 두고 이제 반대쪽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취 한 김에 양쪽을 다 해버리면 더 편할 텐데 그렇죠. 위험할 수 있어서 좀 안 하시는 거죠. 추천은 안 드리고 또 한쪽 하고 3개월 뒤에 또 이 한번 겪어본 그렇죠. 고통을 또 겪어야 된다는 그렇죠. 것 자체가 되게 겁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겁날 것 같아요. 그죠. 이미 한번 겪었는데 이거를 또 다시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면 맞아요. 간단한 수술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의 이제 잘 쓰기 위해서 하는 수술인데 안전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게는 한쪽하고 반대쪽하고 이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회복에도 분명히 또 영향이 있을 그렇죠. 테고요. 네. 원장님 혹시 골절 당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운 좋게도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어렸을 때 원장님 그러면 스포츠를 많이 안 하셨군요. 축구 이런 거 안 하셨군요. 많이 했는데 운 좋게 부러지진 않고 네. 염자가 심하게 된 적은 있지만 네. 부러진 적은 다행히
저희가 보통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농구하거나 이럴 때 네. 이제 손가락 이 끝에 이렇게 탁 그렇죠. 농구 맞아가지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디가 엄청 붙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요런 거는 이제 골절이 아니고 염좌에 해당되는 건가요? 근데 염좌로 알고 그냥 치료 안 하고 지내주신 분이 많은데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골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어릴 때는 관절을 연결해주는 인대가 뼈보다 약간 더 세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꺾이면 인대만 또 끊어지는 게 아니라 뼈를 얘네가 같이 딱 데리고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이제 견연골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흔하죠. 그래서 뭔가 부어있다. 뭐 꺾였는데 괜찮겠지 방치하면 안 되고 와서 꼭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이게 뭐 저희가 수술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수술해야 되는 인디케이션이라고 하는 적응증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수술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웬만하면 심하게 뭐 전이가 되거나 골절이 크거나 그러지 않으면 웬만하면 수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뼈도 잘 붙기도 하고 그다음에 뼈가 약간 휘어 있어도 리모델링, 그 교정도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뼈를 스스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튀어나오는 부분은 깎고 아이들만의 특징이죠. 뼈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렇게 리모델링 능력을 믿고 그냥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거 그 속설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두두둑 아, 소리 예. 내면 네. 마디가 굵어진다. 뭐 이렇게 막 네, 그런 거.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요. 네. 연구에서 뭐 이게 뭐 두꺼워진다, 뭐 관절염이 빨리 생긴다 이런 연구는 뭐 제가 찾아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가능은 한 것 같아요. 이게 소리 나는 게 이렇게 관절을 꺾을 때 관절이 이제 좁아지면서 압력이 좀 이렇게 낮아지니까 주변에 생겨있던 기포들이 이렇게 터지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원래 그렇죠. 안 꺾여져야 되는데 계속 꺾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한테 자극을 계속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주변에 이제 힘줄이나 인대, 관절막이 조금씩 염증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좀 두꺼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끔 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네. 이걸 뭐 계속 습관적으로 막 계속 하면 네.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많이 했는데 성인이 돼서 제 주변에 보면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은 제가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걸을 때마다 발목이나 이런 데서 그 소리가 나요. 아, 네네. 뼈 부러지는 줄 알았다고 네. 이러거든요. 이거 소리가 나는 게 안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막 이렇게 소리가 난다 걱정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뭐 안심하시라고 설명을 드리죠. 아까 설명드린 그런 기포가 그냥 터지면서 나는 소리라서 이게 소리가 날 때 반복적으로 계속 자극이 가면서 통증이 유발된다. 그러면 이제 뭔가 치료가 필요할 텐데 소리는 나지만 뭐 별로 아프지 않다. 그러면은 뭐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괜찮은데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네네. 뼈 부러지는 줄 알았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형외과에 계시면 아무래도 이제 디스크 환자들도 좀 많이 보지 않으세요? 그죠. 디스크 환자들 일단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 네. 어떤 것들이 환자들이 좀 느꼈어요? 이건 내가 좀 디스크인가 의심하고 좀 네. 내원을 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검사를? 디스크 증상은 대부분은 이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저림감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찌릿찌릿 저린다거나 이상 감각이 생기거나 근육이 좀 뭉치는 느낌이 들거나 뭐 다리에 좀 쥐가 잘 나는 느낌이 들거나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좀 보는 게 좋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신경외과를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척추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같이 봐요?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경외과는 신경, 그러니까 뇌를 주로 전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척추까지, 그러니까 뇌에서 척추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고 그런 걸 중추신경이라고 하나요? 그죠. 머리랑 중추신경 그다음에 척추까지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신경외과. 정형외과는 뭐 뼈, 인대, 근육 여기 예를 들면 머리 빼고 목부터 발끝까지 근육, 힘줄, 인대, 뼈 이걸 다 아울러서 보는 과. 그래서 척추는 공통된 진료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경외과를 가시든 정형외과를 가시든 척추는 다 진료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도비만인 환자분들이 또 무리가 가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허리 디스크가 오면 목 디스크까지 같이 오는 경우도 있나요? 대부분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자세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목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목도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고 허리도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면 척추는 우리 몸의 이제 기둥인데 아무래도 붙어 있는 살이 많다 보면 이 허리 디스크 압력도 좀 높아질 수 있고 하중이 많이 실리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디스크 증상이나 디스크가 터지고 그게 협착증으로 가는 빈도도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이 목도 많이 아프시고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네. 어깨까지도 아프실 수도 있겠네요. 보통 우리가 이제 C자 커브 그죠. 목뼈 이렇게 생긴 그죠. 거. 이렇게 커브가 잘 있어야 되는데 자세가 안 좋다 보면 커브가 이제 일자목 아니면 거북목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면 목에서 나가는 신경들이 자꾸 당겨지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옆에 목 옆에 붙어있던 승모근 이런 근육들이 긴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까지 통증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가끔 이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보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죠? 네. 목이 이제 곧 명치에 닿겠더라고요. 네. 이거 이제 그 자기가 일자목이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목 디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사전에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예. 사진을 찍지 않으면 일자목인지는 그냥 이런 자세로 앉아 있으면 알 수는 없거든요. 이 자세는 발라 보여도 사진을 찍어보면 일자목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북목은 좀 다르죠. 이게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옆에서 보면 거북이처럼 이렇게 나가 보이는 있나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뒤쪽을 거북목인 분들이 뒤쪽을 만져보면 버섯목이라고 해서 뒤쪽에 뭔가 이렇게 두툼하게 아무래도 이렇게 나가 있다 보면 7번 경추의 극돌기가 자꾸 자극을 해서 뒤쪽에 이렇게 연부 조직이 좀 부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두툼하게 만져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의심해 볼 수 있죠. 거북목일 확률이 높다. 그죠, 맞아요. 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해 보십시오. 목 디스크가 심하신 분들도 또 수술 학교도 또 하시나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디스크가 심하면 저림감이 좀 심하게 되고요. 저림감만으로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고 보통 신경이 이제 오래 눌리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뭔가 물컵을 들거나 뭐 내가 예전에 썼던 힘들, 뭐 주먹을 꽉 쥐거나 이런 힘들이 좀 빠진 느낌이 든다. 뭐 무거운 걸 예전엔 같은 힘으로 들었는데 요즘은 잘 못 들겠다. 이런 이제 증상으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목 디스크에서 수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 이제 힘이 좀 빠진다. 이런 마비 증상 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하게 되죠. 그 수술을 하면 이 흉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큰가요? 이게 예전에는 옛날 방식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잘 보이면 수술도 잘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열고 많이 째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또 이게 우리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무릎이나 이렇게 관절경으로 구멍을 하나만 뚫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 상처가 한 1cm 이렇게 되는 1cm? 경우도 있고요. 두 개 뚫면 1cm, 1cm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요즘은 되게 많죠. 요즘 디스크로 열고 수술한다? 이런 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수술 상처는 굉장히 작다. 근데 나중에 협착증이 돼서 굉장히 심해지면 그때는 이제 많이 열고 수술을 하게 되죠. 그때는 좀 상처가 커지게 되고 뭐 다른 질환으로 목 수술하는 경우에는 좀 상처가 커지게 되고요. 디스크를 이제 단적으로 보면 디스크 수술로는 요즘은 상처가 굉장히 작아요. 저도 요즘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는데 배운 지 한 3, 4일 돼서부터 내측 엘보가 와서 이쪽 혼자 지금 계속 셀프 치료 중인데 이게 되게 잘 안 나요. 콜라 자꾸 먹다 보면 뼈 삭는다고. 네. 영향이 뼈가 있나요? 삭는다. 콜라를 많이 먹으면 치아는 많이 사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이온 탄산음료 이런 것들도 그 연구를 해서 조금 약해진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긴 하죠. 저희 군대에서 네네네. 감기 걸리거나 그쵸. 어디 아프면 네. 항상 주는 약이 있어요. 그쵸. 감기가 걸려서 오한이 와도 그 약을 주더라고요. 네. 좀 먹으면 되게 신기한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안 아픈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많이 겪어본 것 같아요. 네. 이제 고관절이 아픈 경우는 네. 그걸 그러니까 노인성 질환으로 볼 수 있나요? 노인성 질환으로 고관절이 많이 마모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하도 이제 스포츠라는 걸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고관절이 뭐 마모되고 닳는 거 외에 또 그냥 연부 조직들이 있잖아요. 뭐 인대도 있고 힘줄 이런 데 스포츠 하다가 많이 삐끗해 오시기도 하고 요즘 뭐 러닝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네, 그다음 뭐 테니스 이런 걸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염좌 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면서 생기는 뭐 힘줄염 그다음에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염증 이런 것들로 많이 오시죠.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나 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제 엘보 같다고 이런 표현을 그렇죠. 많이 하시던데. 예. 또 이름이 그냥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인데요. 네. 엘보도 종류가 있어요. 그죠. 내측상과 그러니까 바깥쪽 튀어나와 있는 뼈가 아픈 게 여기 테니스 튀어나와 엘보. 있는 뼈. 예. 안쪽은 골프 엘보. 그래서 얘네는 이제 손목을 이렇게 많이 쓰냐, 이렇게 많이 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죠. 저도 요즘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는데 배운 지 한 3, 4일 돼서부터 내측 엘보가 와서 이쪽 혼자 지금 계속 셀프 치료 중인데 이게 되게 잘 안 나요. 아프신데 직접 이렇게 치료를 하시니까. 예, 저도 막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이게 일상생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때도 나도 모르게 탁 할 때 뜨끔하면서 아프고 그때 염증이 또 생기고 또 괜찮아지다가 뭘 할 때 나도 모르게 손목을 이렇게 쓰다 보면 뜨끔해서 아프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잘 안 낫고 오래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짜증나는 통증이 많이 생기죠. 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게 되게 엘보 가신 분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되게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꼭 테니스 많이 치시는 분들이 얘가 아픈 게 아니라 테니스 많이 치시는 분들이 얘가 아픈 경우도 많고요. 골프 치시는 분들이 얘가 아픈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근데 이제 한 번 오면은 되게 운동 많이 쉬시더라고요. 그렇죠. 쉬어도 또 다시 시작하면 또 아프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이제 힘줄이 좀 손상이 있는지 초음파나 이런 검사를 해서 단순 염증인지 아니면 치다가 힘줄이 약간 끊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잘 감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힘줄이 끊어져 있다면 보통 한 3, 4개월 치료도 안 나오면 이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정도로 좀 그쵸. 심각한 거네요.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신체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건강 검진 하잖아요. 네네. 뼈 건강이라든지 뭐 관절 건강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강검진 항목을 쭉 저도 이제 받아봤기 때문에 보는데 관절이나 뭐 뼈의 건강 상태를 보는 검사는 없는 것 같아요. 뼈의 뭐 튼튼함 정도?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는 거죠. 네. 근데 뭐 젊은 분들이 굳이 해볼 이유는 없고요. 여성분들 폐경이 지나고 나면 꼭 반드시 해봐야 되고 골다공증이란 건 뭐 증상은 없지만 골절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꼭 건강검진 하실 때 내가 폐경이 된 여성이라면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죠. 또 골다공증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런 얘기 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 콜라 자꾸 먹다가 뼈 삭는다고. 네. 영향이 뼈가 있나요? 삭는다. 콜라를 많이 먹으면 치아는 많이 삭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많이 섭취하면 뼈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도 마찬가지. 연구에 충분히 이제 우리가 커피를 하루에 뭐 두세 잔 이상 복용한 사람들이랑 복용하지 않은 사람의 뼈 나이나 이런 골다공증 검사를 했을 때 커피를 많이 섭취한 분들이 골량이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온 탄산음료 이런 것들도 그 연구를 해서 조금 약해진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긴 하죠. 네, 그래서 골밀도가 좀 낮다면 골량을 좀 높이는 치료를 해보면 되고요. 골량이 정상이라면 계속 꾸준히 운동하면서 골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요즘 시중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 관절 땡땡 네, 뭐 이런 네. 거 먹으면 좀 도움이 네. 되나요? 의사로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마다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 환자분은 뭐 이것저것 뭐 주사 치료하거나 뭐 정형외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어도 뭐 안 낫는다 이런 분이 따님이 사준 그 관절 영양제를 먹고 깨끗이 나았다 뭐 이런 분들도 꽤 환자분들 오시거든요. 또 대부분 남자분들은 그 경험해 보셨어요. 저희 군대에서 네네네. 감기 걸리거나 그쵸. 어디 아프면 네. 항상 주는 약이 있어요. 그쵸. 그 네. 분홍색약. 네. 감기가 걸려서 오한이 와도 그 약을 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먹으면 되게 신기한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안 아픈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많이 겪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네.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평소에 올바른 자세로 앉아 계실까? 다리를 꼬거나 이렇게 네. 비틀진 않으실까? 그쵸.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어떠세요, 원장님? 저는 바른 자세로 좀 앉으려고 노력을 해요. 좀 진료실에 앉았다 보면 아침 9시부터 뭐 7시까지 꽤 긴 시간을 앉아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저희도 허리나 목이 되게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계속 자세 잡고 습관 잡으려고 노력하고 또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 이렇게 자세를 이제 바꾸게 되죠. 이런 게 조금씩 습관화되면 이제 조금 평소에 다닐 때나 이럴 때 좀 바른 자세가 좀 이렇게 잡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주변 동료들 보면 안 그런 분들도 꽤 있죠. 그래서 목이 아프고 허리 아픈 분도 꽤 많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주사 놔주기도 하고. 원장님 그래도 이렇게 상담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가시네요. 저희는 네.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게 편하긴 하죠. 네. 양반다리 하면 네. 무릎 건강에 안 좋다. 네. 관절이 안 좋다. 네, 의자에 맞아요. 앉아서 네. 그 생활하는 게 더 훨씬 더 좋다. 이런 네. 말도 있긴 한데 그쵸. 그게 네. 맞나요? 맞습니다. 이 쪼그려 앉기나 양반다리가 사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별로 좋은 문화는 아니죠. 그래서 쪼그려 앉으면 관절이 이제 이렇게 확 쪼그라들면 압력도 좀 낮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근육이나 힘줄 이런 데 영향을 좀 많이 주게 되고요.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게 반복되는 습관이 이 무릎 안쪽에 있는 물렁뼈나 연골판에 손상을 줄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되죠. 네. 그렇게 좀 손상이 되면 이게 또 계속 쪼그려 앉은 그런 자세를 또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악순환이 되고, 그러면서 관절도 빨리 오게 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좀 어렸을 때는 되게 양반다리를 한다고 되게 혼났는데.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보면 고관절이나 무릎이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바른 자세, 허리는 세우고 숙이는 자세를 좀 피하고, 다리 꼬거나 이제 모으는 자세, 이렇게 옆으로 비트는 그쵸. 자세들은 피해야 하는 게 좋죠. 네.
그렇군요. 앞바다리는 이제 안 해도 된다는 사실. 네. 그래서 의자에 앉는 이런 문화가 훨씬 더. 집에 있으면 꼭 네. 소파를 놔두고 소파 밑에 내려서 앞바다리하고 아, 예, TV 맞습니다. 보고. 네. 앞으로는 소파 생활을. 환경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긴 하죠. 부모님 키가 되게 중요하고요. 한 키 성장의 40% 정도? 할머니들이 이렇게 무릎 잡고 쭉쭉이. 이렇게 쭉쭉 아, 예. 해주잖아요. 네. 이거 도움이 되나요? 아기가 그냥 좀 시원함을 느끼는 정도? 유튜브에서 봤던가 보니까는 30cm 키가 너무 크고 싶은 남자가 네. 이 무릎 관절을 늘리는 아, 예. 키가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하던데. 네. 위험하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술이고, 늘려서 뼈 채우고, 늘려서 뼈 채우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키가 크고 싶은 욕심은 좀 이해는 하지만, 섣불리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헬스를 오래 하면 네. 키가 안 큰다고 하던데. 헬스를 오래 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무거운 무게를 많이 들게 되면,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성인이 됐을 때는 어차피 상관은 없고요. 어렸을 때 성장하는 시기, 성장판 열리는 시기에는 무거운 걸 많이 들면 아무래도 성장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그때는 성장판을 조금 이렇게 끼워서 자극할 수 있는 뭐 농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더 크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럼 또 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그 아이들의 키는 네. 유전적인 영향이 좀 클까요?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환경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긴 하죠. 부모님 키가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뭐 연구 결과를 보면 보통 이제 키 크는 유전자가 이제 발견됐다고도 하는데요. 그게 한 키 성장의 한 40% 정도밖에 기여 안 한다라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환경적인 영향이 더 중요해서 이 부모님 키가 작다고 해도 잘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좀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요즘에는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맞추잖아요. 아이들 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고려하면 뭐 키 크는 데는 뭐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두 개가 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저희 그 아이들이 네. 그 막 태어났을 때 네. 그 키 크자고 하면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무릎 잡고 쭉쭉이. 이렇게 쭉쭉 아, 예. 해주잖아요. 네. 이거 도움이 되나요? 그냥 아기가 그냥 좀 시원함을 느끼는 정도. 아이들이 그 나이에 시원함을 느껴요? 아이들 시원해서 이렇게 발을 쭉 뻗는 네. 그 정도 효과지 뭐 그게 키를 키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전국의 할머님들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니까 네.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유튜브에서 봤던가 또 보니까는 그 30cm 키가 너무 크고 싶은 남자가 네. 이 무릎 관절을 늘리는 예. 키가 크는 수술을 받았다고 하던데 네. 이거를 하게 되면 위험하진 않아요? 위험하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술이고, 뼈를 일부러 경골이라고 하는 뼈를 잘라서 일리자로프라고 하는 이렇게 외고정 장치를 걸어서 하루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루에 1.5mm인가 그렇게 조금씩 늘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가 좀 늘려서 뼈 채우고, 늘려서 뼈 채우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 건데, 외부에서 이렇게 핀을 박아놓고 여기에 노출돼 있으니까 뼈랑 그냥 그대로 관통돼 있는 철심이 밖으로 노출돼 있는 거라 감염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고요. 주변에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걸 하고 있는 동안은 운동을 못 하니까 근육이 다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뼈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게 키가 크고 싶은 욕심은 좀 이해는 하지만 섣불리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는. 키 작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합병증도 많고 해서 지인들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추천하진 않죠.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네. 감염되면 또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을 좀 유발하기도 해서. 네. 그런 것들은 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비 오는 날 되면 네. 내일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내일 비 올려나 보다. 예. 일기예보에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렇죠. 네. 무릎이 쑤시는 걸 보니 허리가 아픈 걸 보니 내일 비 올려나 보다. 네. 이거 실제로 저는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네. 이 진짜 연관이 있나요? 과학적으로 약간 연관이 있다고 이제 보고들도 좀 나오고 있죠. 네. 날씨가 흐리면 우중충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안 아프구나, 어깨도 좀 아픈 것 같고 관절 통증도 좀 생기는 것 같고 해요. 그래서 보면 날씨가 흐리면 관절통이나 연구를 보면 이제 관절염 있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더 통증이 더 심해진다라고 이제 설문한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날씨가 흐려지면 관절이나 이런데 아무래도 이제 기압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관절의 압력은 반대로 약간 높아져요. 관절의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압력이 높아지면 주변에 이제
구조물들, 힘줄이나 뭐 인대, 그다음에 신경 이런 데 압력이 많이 가다 보면 통증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두 번째는 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우중충해지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날씨가 우중충해지면 그런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좀 기분이 다운되죠. 그러면 약간 통증에 더 민감해지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통증이 좀 더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관련이 없진 않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저희 이제 요즘 또 궁금한 것들이, 주변에 또 50세가 되시자마자 주변 형님들이 50견 오신 분이 그렇게 예. 많아요. 네.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50살이 넘어야 오는 관절 질환이라서 50견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정확한 게 맞나요? 50견은 그냥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50살 즈음에 생긴다 해서 그냥 쉽게 그때쯤? 50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보통 요즘은 20견, 30견, 뭐 40견, 네, 20대, 30대에도 잘 생겨요. 젊은 층에도 그런 게 많이 생겨요? 생길 수 있죠.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관절을 싸고 있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어깨가 툭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잡아주는 관절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가 넓어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엔 스포츠도 많이 하고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반복된 자극에 의해서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생기면 주머니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팔을 올리거나 이렇게 돌릴 때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50견이라 부르죠. 네. 그래서 꼭 50살 때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50살, 60살, 70살 다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려봤을 때 많이 안 올라간다. 네네. 아니면 이렇게 올렸을 때 좀 아프다. 네. 그러면 약간 50견을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스스로. 보통은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이렇게 뒤로 돌릴 때. 뒤로. 남자분들은 예전에 이제 뒷주머니에 지갑을 많이 넣고 다니셨잖아요. 그쵸, 예. 이 지갑을 꺼내려고 했더니 잘 아파서 잘 안 된다. 이렇게 안 돌아가는 그렇죠. 거.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 속옷을 이렇게 이렇게 풀려고 그쵸. 돌리려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증상이 첫 번째 나타나게 되고, 밤에 조금 욱신거리고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좀 의심해 볼 수 있죠. 밤에도. 근데 이것도 감별해야 될,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질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좀 의심이 된다 하면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게 좋죠. 네. 저는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하면은 네. 이게 다 된 거예요, 이게. 네.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이제 아파요. 이 정도면 의심해봐야 되나요? 약간 좀 의심이 되는. 그래요? 네. 이렇게는 괜찮거든요. 척추 건강에 좋은 네. 수면 자세 예. 이런 게 있어요? 주무실 때 환자분들이 많이 문의하세요. 이게 허리가 많이 아픈데 잘 때 베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허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쵸.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베개부터 설명드리면 바로 잘 때랑 옆으로 잘 때 베개 높이가 달라야 돼요. 바로 잘 때는 좀 낮은 베개. 네. 그리고 목 쪽으로 좀 이렇게 낮춰서 커브가 좀 회복될 수 있는 베개가 좋고요. 옆으로 잘 때는 너무 낮은 베개면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렇죠. 조금 높은 베개가 좋고. 옆으로 갈 때 높은 베개. 근데 우리가 잘 때 계속 뭐 낮은 베개, 높은 베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베개는 그냥 낮은 베개 정도 베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리고 활동할 때 목의 자세가 계속 이렇게 된 자세를 많이 하시면서 밤에 잘 때 베개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베개보다는 우리가 활동할 때 그 목의 자세,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무슨 그 수면에 도움되는 베개? 그렇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저도 이제 약간 그 여러 개를 찾아 헤맸었어요. 그러니까 뭐 메모리 폼으로 됐던 거, 뭐 높은 거, 낮은 거 하다가 결국에는 아직까지 뭐 정착은 못 했는데. 베개를 막 이것저것 선택하는 것보다 평소에 낮 동안에 이제 활동할 때 자세나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네. 그런 도구들이 혹시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저희 목기도 싸듯이 이렇게 자세 교정해주는 그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끼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나요? 이걸 차고 돌아다니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너무 불편하면 환자분들이 사서 이게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기에 습관 잡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습관이 조금 잡히고 나면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보호기구들은 주변의 근육을 많이 약하게 해요. 우리가 목이든 어떤 관절이든 보호대라는 거는 잠깐씩 착용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착용했을 때 오히려 근육이나 힘줄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굳이 돈 내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허리 자세.
허리 자세 주무실 때는 그래도 조금 편한 자세가 허리 근육을 좀 이완시킬 수 있는 자세가 네. 좋거든요. 그래서 매트리스도 너무 물컹하지 않은지, 너무 물컹하면 허리가 이렇게 처지게 돼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바로 주무실 때는 무릎 밑에 베개를 좀 받쳐서 허리가 이렇게 커브가 좀 커브를 좀 이완되게. 완만하게 이렇게. 그쵸. 네. 그리고 옆으로 주무신다면 다리 사이에 베개를 좀 껴서 다리가 이렇게 처지지 않게, 그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쩐지 다리 사이에 베개를 놓고 자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닿으면은 다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좀 떨어진다든가. 그렇죠. 이게 이 관절들끼리 서로 맞부딪혀가 좀 아프다든가. 맞아요. 네. 이래서 자꾸 뒤척이는데 맞아요.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껴놓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스포츠 마사지라든지 이런 거 이제 좀 허리 안 좋으신데 이걸 좀 풀려고 네.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물리치료라든지 그런 마사지를 받는 게 물리치료 말고 그런 마사지를 받는 게 네. 척추 건강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나요? 환자분들을 보면 마사지 받고 오셔서 더 아프다, 더 통증이 심해졌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저도 경험상 이렇게 해외여행 가서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가족들끼리 마사지 받고 하잖아요. 받고 나면 며칠 동안 막 종아리나 안 아프던 근육들이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세게 주무르면 반대로 이제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더 근긴장이 증가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수치료랑 그냥 일반 마사지는 좀 구분해서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해부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근육이나 힘줄의 그런 기능들을 아시는 분들이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랑 그냥 우리 마사지 하면서 꾹꾹 눌러주는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받을 때도 조금 잘 구분해서 받으시는 게 좋고, 너무 과하게 센 압으로 받는 게 오히려 더 근육이나 이런 게 손상을 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아다닌다면서 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자기한테 만난다 하면 이분이 나에게 화타야. 그렇죠. 네. 조금 아프면 무조건 거기 가야 되는 분들 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무조건 세게만 받는 거는 안 좋다는 거. 네. 자, 밸런스 게임 한번 질문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3초 안에 3초. 바로 네.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수술적 치료 대 비수술적 치료. 하나, 둘, 셋. 비수술적 치료, 기부스 대 보조기. 보조기, 약물 치료 대 물리치료. 물리치료, 무릎 관절염 대 척추관 협착증. 무릎 관절염, 50견 대 허리 디스크. 50견. 50견. 네. 나는 흉터가 남더라도 수술을 한다. 기능은 제한이 되지만 흉터 없는 치료를 한다. 흉터가 있는 수술을 한다. 맛이 없어도 몸에 좋은 음식 평생 먹기. 네. 건강엔 안 좋아도 맛있는 음식 평생 먹기. 맛없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 평생 먹기. 골밀도 높은 뼈미남, 네. 오지 헌으로 살기. 네. 골다공증이지만 얼굴천재 차은으로 살기. 골다공증이지만 차은으로 살기. 이렇게. 네. 자, 180cm이지만 허리 아파 구부정한 사람. 네. 160cm이지만 허리 건강이 좋은 사람. 160cm지만 허리 건강이 좋은 사람. 네. 네. 자, 무릎 수술 3번 받고 축구 선수처럼 뛰어다니기. 네네. 수술 안 하고 평생 안 뛰기. 무릎 수술 3번 하고 축구 선수처럼 뛰어다니기.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피아노 못 치기 대 발목 접질려서 춤 못 추기. 발목 접질려서 춤 못 추기. 평생 팔에 기부스하기. 평생 목 보고 대하기. 목 보고 대하기. 자, 척추 측만증으로 옷 예쁘게 못 입기. 굽은 다리로 모델 못 하기. 굽은 다리로 모델 못 하기. 모델 못 네. 하기. 네. 관절염으로 등산 못 가기 대 탈골로 수영 못 하기. 관절염으로 등산 못 하기. 자, 허리 디스크로 여행 못 가기 대 목 디스크로 스마트폰 못 보기. 허리 디스크로 여행 못 가기. 마취가 무서워 수술 못 하기 대 통증이 무서워 수술 받기. 통증이 무서워 수술 받기. 자, 비싸지만 도수 치료를 받는다. 효과는 느리지만 저렴한 운동 치료를 한다. 비싸지만 도수 치료를 받는다. 네. 자, 평생 바른 자세 유지하고 살기. 아파도 편한 자세 유지하며 살기. 평생 바른 자세 유지하며 살기. 네. 자, 운동이 되는 계단 이용하기 대 쉽고 편한 엘리베이터 이용. 운동이 되는 계단 이용하기. 자, 평생 밭일하며 무릎 아작나기 대 평생 컴퓨터하며 거북목 척추 측만증 되기. 평생 컴퓨터하며 거북목 척추측만증 나기. 네. 요거 좀 궁금하네요, 선생님. 자, 요거는 이제 또 개인적인 질문 좀 세 가지입니다. 마무리 네. 질문인데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정형외과 의사를 한다. 네. 이왕이면 멋진 연예인을 한다. 이왕이면 멋진 연예인. 자, 한 달 만에
한 달에 한 번 수술 집도하기 대 매일 문진하고 처방 내리기. 매일 문진하고 처방 내리기. 친구나 가족들에게 척추 수술을 권한다, 약물 치료를 권한다. 약물 치료를 권한다. 왜냐면 그 수술해서 빠르게 회복하기 대 수술하지 않고 천천히 회복하기. 너무 급하게 대답하면 뭐 천천히 생각하면 수술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수술해야 되지 안 해야 되는 경우 안 해야 하는 게 맞긴 한데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구조적 이상이 생기고 잘 쓰려면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 꼭 해야 되니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릎 관절염 대 척추관 협착 등에서 무릎 관절염을 선택하셨어요. 아, 네네. 왜 그러셨죠? 무릎 관절염이 있으면 무릎 아프고 이 무릎 자체만 아프지만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걸을 때 잘 힘들어지고 많이 뭐 걷지도 못하고 다리가 당기고 무겁고 잘 때도 막 저림감이 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오히려 증상이 좀 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무릎 관절염이 차라리 낫겠다. 네. 네. 50견 대 디스크에서는 50견 선택하셨어요. 아, 예. 50견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는데.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치료하거나 뭐 자연경과도 좀 꽤 운동하고 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50견을 선택했습니다. 맛 없어도 몸에 좋은 음식 평생을 드신다고 선택을 하셨어요. 예. 아빠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몸도 보여야 되고 같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네,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정형외과 선생님이신데 네. 골밀도 높은 뼈미남 오지원을 버리시고 네. 골다공증이지만 얼굴 천재 차은우를 아, 선택하셨어요. 궁금해서요. 그런 얼굴을 하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뼈는 이제 약하면 조심하면 되니까. 네. 한 번은 살아보고 싶네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피아노 못 치기 대 네. 발목 접질에서 춤 못 추기 대 예. 춤 못 추기를 선택하셨어요. 네. 춤은 워낙 안 좋아하기도 하고요. 발목, 손이 저리면 이 약간 이제 가끔 이렇게 저도 가끔 저림감이 좀 생겼던 적이 있는데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분들 보면 이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차라리 발목 접지르는 게 낫지 않나. 네. 접지르는 건 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관절염으로 등산 못 가기 대 탈골로 수영 못 하기. 등산을 택하셨습니다. 네. 수영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수영은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등산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관절 운동에 도움되는 건 오히려 등산 아닙니까? 관절 운동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등산. 안 됩니다. 네. 길도 험하고 내리막길이 많아서 관절에는 되게 안 좋은 운동이 등산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취가 무서워 수술 못 하기 대 통증이 무서워서 수술 못 받기에선 통증을 택하셨어요. 아, 수술 못 받기였나요? 네. 통증이 무서워서 수술 받기. 수술 받기. 네. 네. 사랑니 때문에 통증이 극심해서 뭐 잠도 못 잔 적이 있거든요. 저도 수술이란 걸 되게 무서워했던 사람인데 얘는 너무 아프니까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무서워도 뽑아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게 생기면 꼭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다시 태어나도 정형외과는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정형외과 선생님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한번 해봤으니까요. 이제 뭐 차은우처럼 얼굴이 잘생겨서 한번 유명 연예인이 돼보는 것도 나쁘지 않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네. 굉장히 차은우의 삶이 굉장히 궁금하긴 그쵸. 합니다. 네. 저희는 알 수 없는 세계니까요.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수술 집도하기 대 매일 문진하고 처방 내리기. 네. 네, 거의 이제 그 외래 진료 대 그 수술. 네. 요거 중에 이제 외래 진료를 택하셨어요. 그죠. 네. 네. 수술도 많이 해봤고 이제 외래도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삶이 뭐 만족스러운 삶이라서 수술로 가기 전에 환자분들이 수술 가지 않게 이렇게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서 그쪽을 골랐습니다.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척추 수술을 권한다 대 약물 치료를 권한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택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운동하면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다가 뭐 알기 증상이 생기고 꼭 필요할 때 수술은 허리는 이제 별로 안 아플 때 이렇게 좀 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러면 뭐 후회하는 분들이 꽤 많고 네. 그래서 해도 결과가 그렇게 허리는 이제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좀 힘든 상황이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비수술적인 치료로 해보다가 안 되면 수술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동과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긴 시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첫 시간인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오늘 출연 소감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정형외과 의사를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좋은 정보를 드리고, 이렇게 좋은 삶을 이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또 좋은 계기로 좋은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좋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불러주시면 또 이렇게 좋게 와서 네. 또 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꼭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박제 좀 해주세요. 나오신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